안녕하세요. 유대인을 통해 경제를 공부하는 MC 김현영입니다. 새해 들어요. 건강, 행복, 다양한 소망을 들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길 바란다. 이런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 경제사에서 올 한 해의 경제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경기, 경제 이런 거 이분들이 전문이죠? 자,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니 근데요, 경제 얘기에 앞서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겐 지금이 새해가 아니라면서요, 교수님? 예, 맞아요. 유대인들은 지금이 새해가 아니고 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예요. 어머. 그게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네. 한 9월 하순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새해를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네.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그럼 유대력 7월 1일을 설날로 세냐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첫날을 네. 새해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해의 특징은 회개함으로서 시작해요. 지난 1년 동안에 자기가 잘못해 온 일,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 인간한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인간한테 잘못한 일은 그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한 해의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설날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그 새해 첫날에 한 100번 정도 불어. 너희들의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한 100번쯤 부는데 그로부터 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와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새로운 신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왜 사실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잘못을 즉 죄를 저지르면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예.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그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전까지 온전히 속죄를 하고 그다음에 새 삶을 시작돼야 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의 새해고 그게 우리하고 그 절기가 틀립니다. 예. 아니 근데요, 우리는 곧 음력설이라서 떡국을 먹고 막 이렇게 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맞아요. 유대 민족의 새해 풍속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네. 금식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안 먹어요, 새해? 그래요. 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 먹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어머. 24시간 동안 그러는데 네. 그걸 더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25시간을 그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는 데 다 써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유대인들은 음력을 셉니다. 음력을요? 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새해의 시작이 달이 뜨는 저녁이에요. 달이 뜨는 네, 저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셀 적에 금요일 달이 뜨는 저녁이 안식일의 시작이야. 그리고 어머. 토요일 날 해가 지는 게 하루 동안 안식일이거든. 예. 그게 하루의 시작이자 월의 시작이자 한 해의 시작이에요. 유대교가 이렇게 음력을 쓰는 이유는 네. 아브라함이 사실은 살던 곳이 수메르의 우르라는 도시인데 네.
그 도시가 달의 신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달을 중심으로 옛날 사람들은 달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 예. 밤에 비춰주는 달이 인간의 모든 생활을 관장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력을 셉니다. 그런데요, 유대 민족의 새해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달 들어 신문사 방송국마다 두 분 교수님들에게 인터뷰 좀 해달라고 막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우리 교수님들, 우리 유대인 경제사가 이 독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뭐 진짜 뭐 2022년이 되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터뷰해서 물어보는 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고 예. 두 번째 이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이 어떤 것이냐, 네. 뭐 주식시장,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달라. 앞으로 이제 2022년도에 금년에는 뭐 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다음에 경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네. 금년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0.25%씩 3번씩. 예. 그러면 금년에 미국이 아마 기준금리가 1.0이 되면 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3번 올려야 됩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원래 대출금리가 한 5%인데 지금 현재 한 네. 6%까지 오를 거고 내년에는 네. 또 미국이 1% 더 올립니다. 금년과 내년 2024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2.5%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한 2%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집값도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네. 집값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많이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는 미국의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국도 대출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 하긴요, 올해 경제 전망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이게 3년 차에 접어드니까 더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전망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우리나라의 경기는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맞아요.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거의 26%가 늘어난 6,445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 아주 상당한 거예요.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양적으로만 증대한 게 아니라 이게 내역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견조하나 아마 계속될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옛날 뭐 IMF 사태 맞을 때처럼 어떻게 적자에 허덕여가지고 그 외환이 고갈되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부러울 정도로 차곡차곡 그 내실을 갖추고 외환 보유고를 많이 싸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네. 세계 경제 자체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조금 부진할 겁니다. 우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는 지난해의 정점을 치고 이제는 좀 하향세로 돌아서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IMF 같은 데서도 세계 경제를 올해는 한 4.9%로 보면서 중국이 한 5%대, 네. 우리 한국은 한 3.3%대로 관측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관들은 그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KDI 같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 3% 정도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LG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는 올해 한 2.8% 정도의 견조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미크론 이 강세가 네. 어떠한 국면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지난해서부터 리스크가 좀 증대돼 불안정성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에는 테이퍼링이 종결되면서 수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네. 이게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즉 미국 국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달러 자본이 굳이 위험한 나라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유동성이 회수되고 줄어들면은 자산 가격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을 할지 서서히 하향 안정세로 갈지는 모르는데 하향 안정세로 가기를 바라긴 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급락도 할 수 있어요. 즉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들도.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부채를 진 기업들이 롤오버를 잘 못해.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부수채권이 늘어날 수 있고 부수채권이 늘어나다 보면 그걸 기초로 한 파생 상품 디폴트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방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우리가 아무리 펀더멘털 기초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세계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한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기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겨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 측면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교수님들 아무리 바쁘셔도 여기가 친정이에요. 방송국에 깐부는 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경제 미리 보기인데요. 일단 올해 경제 변수가 될 국내외 행사가 유독 많다고 하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자, 경제적 변수라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 올림픽 이런 행사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보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예, 미칩니다. 예. 항상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가 되면 굉장히 주가도 좋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1년에 취임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네. 집값도 20% 올랐고. 맞아요. 그래서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금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네. 또 지방 지방선거. 선거입니다. 지방 선거가 예, 있고 예, 예. 선거가 2번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의 CEO 최고 책임자가 한 그 기업의 운명이 한 90%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운명을 90%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우리가 IMF입니다. 1997년도 IMF를 계기로 해서 정치가 나한테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예.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겪었죠. 자, 그럼 이런 사항을 두루 종합해서 유추한 2022년 경제 전망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내외 선거의 해 한국 경제 어디로?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우리나라 대선만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월 달에 취임했거든요. 예. 아주 트럼프 대통령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쳐가지고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이런 쪽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전기차, 인프라 이런 거에 좀 주력을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새로운 경제 정책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 미국의 중간 선거는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려워진 것 어려워졌죠.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프간에 수도 철수를 했고 뭐 이렇게 이제 경제 정책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간 선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 안보 뭐로 보나 아주 힘든 상황인데 올해는 어떨까요, 교수님? 저도 굉장히 금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65%예요. 수출과 수입을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미국과 중국이 계속 패권 전쟁. 이번에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딱 미국이 선언했죠. 우리는 선수단만 보내겠다. 네. 이번에 뭐 장관도 아무도 안 보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미국과 중국이 누가 대장이냐, 이 패권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계속 심화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융화도 하고 무역도 자유롭게 해야지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니까 우리가 뭐 새우 등 터진다고 그죠? 고래 싸움에 네. 우리가 완전 새우 같은 입장에 놓여 있어가지고 한국 경제는 좀 미국과 중국 또 전 세계 경제에 아주 많이 좌우될 것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 교수님, 혹시 유대 민족이 외교나 처세술에 관한 역사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이 좀 있을까요? 외교나 처세술 관해서는 이 두 민족 간의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선 한번 우리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고전이 예상돼요. 그게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그 국제 관계적인 측면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공급망 재편을 하겠다 그러는데 즉 이 얘기는 기존 많은 수입품을 중국으로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는 중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을 왕따시키고 서구 사회들끼리 공급망을 재편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우리 수출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왕따시키는데 우리가 가담을 하면 우리 수출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어. 반면에 우리가 미국이 같은 데 수출하는 거는 15%뿐이 안 돼. 중국의 반뿐이 안 돼.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지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상호방위 조약이 협정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쟁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은 미국 편에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저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공급망 재편 전략의 방향 설정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도 우리 한민족한테는 이게 직접적인 문제다. 일종의 진퇴양난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을 함부로 편들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그들의 전략을 좀 보면서 배울 점이라거나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유대 민족은 미국 정계에 아주 조직적이고 실효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잠깐 보면 매년 3월이면은 워싱턴에서 유대인 총회를 열어요. 그들이 워싱턴에서 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 전역에서 한 3,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참가하는데 그 회의에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대부분 참가해요. 거의 4분의 3 이상이 참가를 해요. 그런데 왜 이외에 미국 정치가들이 이렇게 많이 참가할까요? 그 이유는 그 회의에서 매년 지난해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들을 한 200등까지 순위를 발표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등수가 그들의 정치 후원금하고 여론, 언론의 지지하고 이게 비례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얼굴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바로 이 회의에 나가서 연설을 한 사람이 지금 현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로 그 회의의 영향이 막강해요. 그리고 그들은 회의가 끝나면 지도부에서 매뉴얼을 줘. 그 매뉴얼을 갖고 자기가 후원하고 있는 자기 지역국 국회의원을 찾아가. 그래서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안들이 이렇게 발의되는데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은 지역 구민이 와서 물어보는데 어떡하겠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그건 지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치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한테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재선이나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그렇게 친유대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조직적으로 미국 정계를 사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 외국에 우리 교포들도 이제 많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 산물 개척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리 잡은 교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의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친한파로 한국 정책의 우호적인 그러한 거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는 그렇게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교포들의 힘과 어떤 자국의 어떤 지원과 이런 게 하나의 결실을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렇게 2022년 경제 전망을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키워드로 보는 2022년 경제 전망에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외치면서 물러갑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유대인 경제사. 경제사.